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네. 이슈가 됐는데 가족들은 진품이라 그러고 뭐 네. 시장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막 말이 많았잖아요. 청경자. 그런 거는 어떤 분들이 그걸 판단을 내려요? 그거를 제가 옛날에 김난도의 트렌드 플래스에서도 말씀드렸고 예, 예.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궁금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경자 작품에 지난번에 1년 동안 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전시가 됐어요. 예, 예. 하지만 그것을 진위 여부를 빼놓고 캡션이 없는 채로 전시가 됐어요. 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 안 하고? 담론을 던져주겠다. 너희들 봐라라는 거죠. 그만큼 국립현대미술관도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 조금 더 많이 연구한 연구자들이 평가를 해요. 큐레이터일 수도 있는 혹은 교수일 수도 있는 전문가들이죠. 그런 직업은 뭐라 그럴까요? 글쎄 뭐 교수나 연구자들, 연구자. 문화재 연구자들, 미술사 연구자들, 미술사학자들. 어떤 재료를 썼냐부터 뭐 재질까지 다 따져볼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건데 예. 파스칼 코트라고 그분이 뭐냐면은 모나리자의 진위 여부를 했었던 기관이에요. 오. 파스칼 코트가 청경자의 미인도 가짜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서 진짜로? 나온 거냐면 옛날 중앙정보 김재규 컬렉션에서 나온 걸 국가기관에서 회수를 해서 갖고 있다가 1990년에 10년 만에 공개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나왔을 때 화가가 이거 내 작품 아니야. 국가에서는 이거 맞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화가는 아니라고 했고. 내가 그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화가가 붓을 꺾고 작품을 안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지 자식 몰라보는 부모는 없다라고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와. 그분이 이제 그래서 98년도인가 7년도에 청경자 컬렉션을 다 서울 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했고 네. 그 이후부터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다시 떠오른 게 네. 청경자 화백이 돌아가셔서.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자식분들은 이거 가짜야. 근데 국가에서는 이거 진짜야. 그러니까 그거 너무 첨예한 애매해.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국가기관의 입장을 전 설명을 드리자면 이걸 가짜라고 말하는 순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8100점의 작품이 진위 여부가 당연히 논란의 중심에 서겠죠. 그렇지. 국가기관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것에 대한 옹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 예를 들어 이것도 있었어요. 이우환이라고 하는 점 찍는 분. 엄청 비싼 단색화의 거장. 이우환 작가의 작품이 가짜 논란에 휘말렸어요. 들었어요 저도. 근데 막 가짜라고 얘기하는데도 화가는 진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이미 내 작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내가 가짜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렇지. 입장. 결국은 뭐냐면요. 미술 작품의 진위 여부는 다 사회적인 맥락에 있고 그 맥락을 만드는 사람들이 큐레이터라는 거죠. 아 그러네. 네. 이완 작가 작품 봤어요. 네. 엄마들은 나도 그릴 수 있어. 엄마도 그러잖아. 야 너도 찍어봐 막 이러잖아. 점 하나 딱 찍었는데 그거를 구도나 이런 걸 보겠지만 우리 큐레이터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계신 박물관에 전시를 했다. 네. 그럼 어떤 걸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애가 찍은 네. 점과 대가가 찍은 점의 가격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000배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것이 존재하게 된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맥락을 살려내는 게 큐레이터의 몫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점이 그 시대에 왜 나왔고 그 작가가 왜 그것을 표현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명이 중요한 거죠.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저도 몇 번을 한번 그 인터넷에서 작품 한 10개 놓고 유치원생이랑 정말 유명한 화가 걸 찾아보라 그러는데 거의 반도 못 찾겠더라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 교수님한테 갖다 줬어. 10작품을. 네네. 의뢰가 왔어. 몇 프로 성공할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면. 글쎄요. 해본 적 진위 있으세요? 여부? 진위 여부. 근데 진위 여부 중에서요. 그 전공자들은 네. 거의 다 맞춰요. 맞춰요? 이유가 뭐냐면 서명이라던가 그 안에 음. 사용했었던 재료, 재질, 그 사람이 해왔던 작품 세계와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하면 원래 있던 작품하고 비교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네. 일단은 풍도 비슷할 거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위조를 만들자면 만들지만 사실은 웬만해서는 진위 여부를 거의 70% 이상은 요즘 그래서 보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해요. 유전자 검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유치원애가 한 네. 일주일 전에 그린 건지 화가가 한 3년 전에 한 건지 딱 보면 아니까. 예. 삐처리할 건데 되게 싫어하는 연예인 한 3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인데 씨. 네. 그 대작 사건. 대작 저 사건. 그거 갖고도 뉴스하고 그죠. 인터뷰 그건 한 적 있어요. 진짜- 무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무죄가 왜 무죄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자면 네. 무죄였던 이유는 원래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팝아트 작가들 특히 뭐 앤디 워홀 같이 네네. 팩토리라고 공장에서 자- 찍듯이 하니까. 그렇죠. 나도 조수 썼는데 뭐가 문제냐. 그거 자기 거라 그랬잖아. 네, 근데 왜냐면 오늘날에는 이제 손맛으로 작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이제 판단하는데 미술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죄 유죄를 떠나서 예. 비판의 논란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공인이 예술계에 들어올 때는 기본적인 상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예술가들이요 바보 멍청이여가지고 자신들이 굶어 죽는
거를 극복하면서까지 전업 작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작가들은 정말 굉장히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예술에 기탁하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서 씨의 작품이 굉장히 초창기 화투 그림보다 기술적으로 좋아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기술적으로 좋아진 것을 보고 작품을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내가 조수 많이 쓴다는 걸 밝힌 게 아니잖아요. 맞아. 자기 이름값으로 들어왔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예. 나는 아이디어를 원래 준 거고 개념 미술의 맥락이다. 나중에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약에 나는 조수가 그림 다 그리고 난 개념만 줬어라고 하면 그러면 그 가격 안 주지. 그렇죠. 그리고 논란이 덜 됐겠죠. 맞아. 가격은 관심도 없지만 네. 계산하기 쉽게 화투장 하나 1,000만 원 받았대 봐. 네네네. 자기가 800 먹고 네. 조수한테 200 줬으면 내가 화가 안 나는데 네네. 몇만 원 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그리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사실은 요즘은 큐레이터라는 말을 갤러리에서 전시 기획을 하는 분들한테도 큐레이터라는 말을 써요. 네네. 우리가 처음으로 맞아. 돌아가 보면 창의적인 어떤 기획과 아이디어로 일하는 사람들을 큐레이터라고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학예사 자격제도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일하는 기관 큐레이터의 역할도 있지만 작품을 사고 파는 혹은 그것을 만드는 아티스트들도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 책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법주 안에서 내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미술품을 만들고 유통시킬 것인가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가치의 문제잖아요. 네. 그 안에서 얼마나 좋은 사회로 갈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기여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갖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가장 이 큐레이터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부탁이기도 하고요. 그게 진짜 좋은 말씀인 게 만약에 씨의 그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가 있다 그러면 네. 진위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이름값으로 한 거 근데 아니야. 사실 그럼 책임져야지 자기가. 근데 그거 팔았었던 화랑이나 이런 데서 책임들을 다 지셨어요. 많이. 지셨어요? 예, 왜냐면 그러면 또, 그건 인정. 많이 지셨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큐레이터들이 사실 그게 본인이 밝히지 않는다면 알 방법은 없네. 예. 그래도 너무 그렇더라고. 그거는 뭐 이제 시간이 이제 밝혀줄 네. 거고 아트테이너라고 해요. 뭐냐면 연예인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그래도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잘 그리더라고요? 네, 잘 하세요. 난 하정운 이미지 좋아. 구혜선 씨 뭐 많아요. 솔비 등등. 그러니까 그렇게 뭐냐면 아트테이너들이 예술계에 들어올 때는 저는 정말로 이 미술계가 얼마나 치열하게 맞아.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사회적인 책무를 가지고 좀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네. 당부도 드리고 싶어요. 좀 유명세를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책임감도 좀 같이 따랐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네. 아니면 한 분야만 하든가. 네, 정말로. 그럼 너무 궁금한 게 좀 뭐 영재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네. 예능에. 예. 배워서 하는 거보다 타고나는 게 있나요? 미술 쪽. 두 가지가 있어요. 배워서 그 꾸준한 숙련도로 들어가서 하는 작품들도 있고요. 예. 주로 사실주의나 이렇게 물론 재능은 당연히 필요해요. 왜 가끔 이런 얘기 있어요. 한 명의 천재를 위해서 99명의 다른 예술가들이 존재한다. 근데 그렇다고 99명의 예술가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역할이 있고 손의 맛 그리고 자신이 꾸준한 숙련도를 갈고 닦아서 대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일단은 타고는 나야 되지만 뭐 네. 노력으로도 극복 가능하네요. 그럼요. 옛날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를 위해 봉사를 했거나 네네. 왜 메디치 가문 아시죠? 네, 알죠. 그 메디치 가문 같은 경우에도 밀어줬었던 화가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 그 르네상스의 대가들이잖아요. 네네. 물론 그들은 천재였지만 그들이 만약에 노력하지 않았고 그들이 만약에 자신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알 수가 없어요. 난 천주교 성당 다니니까 네네. 예전 막 그림을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잘 그렸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숙련도 문제기도 와. 해요. 워낙에 잘 그렸었던 뭐 루벤스 같은 화가들은 네. 루벤스 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궁정 저궁정을 불러다녔는데 루벤스 화실에 들어가려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화가들이 줄을 섰대요. 거기서 배우려고 백도 안 써줘요 거기는. 그러네. 아는 사람도 안 받아줘요. 들어가려면 이제 테스트 받나? 자기가 습작들이 있겠죠. 네. 근데 그만큼 뭐냐면 재능이 있는 사람을 받아서 야, 키운다는 거죠. 저도 이제 헤드헌팅 하다 보면 디자인 쪽도 많이 하거든요. 네네. 포트폴리오 필수잖아. 그렇죠. 그 르네상스 때도 포트폴리오 들고 다니려면 너무 웃겼겠다. 그게 있었겠죠. 아니면 그죠? 최소한의 드로잉이나 뭐, 왜냐면 그때도 조수 시스템이에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씨가 했었던 맥락은 그런 거예요. 조수 시스템은 조수. 과거부터 존재했다예요. 그 조수 시스템 속에서도 작가의 작품 세계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의 이제 그 퍼센테이지의 문제이기도 그렇죠. 한데 어차피 이현세 씨도 조수들이 그리니까. 그럼요 많이 그리시죠. 야, 근데 하여튼 그분은 원래도 미워했는데 그거 사건 보니까 더 미워. 저도요. 그죠? 아,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네. 큐레이터라는 건 너무 완벽하게 지금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신데 네. 강의하는 거 빼고 네. 박물관에서 하는 일은 좀 소개해 준다 그러면. 저
저 박물관에 일단 가면 일단 네. 아침에는 거의 화장을 안 하고 가요. 그리고 고무 밑창 신발 신고 네네. 진짜 움직이기 편한 신발 신고 가요. 네네. 이유가 뭐냐면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예민한 컨디션 속에 존재하고요. 예, 예. 일단 전시장 밖으로 나왔던 것뿐만이 아니라 수장고 안에 있는 것들은 평균적으로 각각의 유물의 그 상태나 재질에 따라서 보관하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럼 그 특성을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네. 저희 박물관 2만 점 있어요. 장난 아니네. 제일 싫어하는 게 전수조사예요. 그러겠다. 왜냐면 아. 그 2만 점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이유는 근데 만약에 하나씩 없어지면 어떡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아까 없고? 제가 그래서 큐레이터의 책임, 윤리. 큐레이터는 윤리가 제일 중요해요. 박물관에 가면 일단 유물에 대한 맥락, 네. 역사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물의 상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건 현대미술에 대한 맥락이었으면 박물관은 옛날 것들이잖아요. 예. 어떤 종이는 예를 들어 겨울이 되면은 수분이 날아가니까 바스라질 수가 있고 음. 여름이 되면은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상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네. 상태 컨디션 다 할 줄 아셔야 와. 되고요. 저희 박물관에서 재작년에 꽃전시를 했는데 네. 저희가 플로리스트를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하고 사범증을 따버렸어요. 와, 만능이네, 만능.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재방송 초기에 플로리스트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장난 아니게 복잡하더라고. 그거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힘든 그거를 직업이에요. 일 때문에 따셨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와, 주변 사람들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 제가 다 오, 부케는 만들어줘요. 너무 좋아하겠다. 그럼요. 저는 플로리스트가 제 직업이 아니잖아요. 네. 자격증을 딴 것뿐이고 저는 이제 박물관 안에서 이제 보면 꽃장식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있겠네요. 오프닝 때도 예. 그렇고. 저는 오프닝도 제가 케이터링도 제가 안 부르고 돈을 적게 아끼려고 제가 심지어는 오프닝 때 그 손님들 오시면 리본 자르는 거 있죠. 네네. 그 리본 이렇게 네네. 늘어진 거. 예. 그거 제가 다 만들어요. 정말로요? 네, 그리고 와. 장 봐가지고 뭐 다 하고 케이터링 같은 거 할 때도 꽃 들어가야 되고 꽃전시 할 때는 꽃을 어쨌든 뭐 다 보여줘야 되니까 야,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전시랑 관련된 거는 다 한다고 네, 보면 네. 되네요. 네. 그럼 너무 궁금한 게 요즘은 습도 온도 다 맞추지만 예전에 막 말도 안 되게 막 대충 전시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한 게 몇 년 돼요? 사실은요 대중한테 공개된 게 네. 서구에서는 1789 뭔지 아세요? 프랑스 혁명. 그때 루브르 궁이 루브르 박물관으로 바뀌면서 대중의 품으로 들어와요. 그게 시민 박물관의 시작이에요. 그랬구나. 그리고 대표적인 예 중에 뭐가 있냐면 안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후원자 메디치 가문 지금 없어요. 예, 예. 다 대가 끊겼는데 피렌체라는 도시에 가시면은 우피치 미술관이 있는데 그 배경이 왜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그 배경이 됐었던 그게 피렌체에 남을 수 있었던 건 오. 안나라고 하는 마지막 그 집안의 후손. 원래 오스트리아로 가면서 자기 집안 보물 다 갖고 갔어야 됐는데 네. 이 모든 보물들은 피렌체라는 도시의 유산이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보물들을 단 한 개도 피렌체 밖으로 유출하지 말 것. 그리고 피렌체 시민을 위해 이 모든 보물을 쓸 것이라는 제반 명제 하에 남았어요. 와, 기증을 네. 했네.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네이션이나 기증 혹은 사회적인 혁명의 결과로서 박물관이 만들어지면서 큐레이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랬구나. 그 전에는 다 그냥 개인 집에 있는 컬렉션이고 수장 유물로 보자면 옛날 우리나라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뭐 옥류도원도 같은 거 뭐 소장하고 그러니까 개인 소장자들의 어떤 친구들하고 나눠보고 네. 아니면 뭐 교회 안에 있는 뭐 미술품 집안의 이제 미술품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이런 역사는 사실은 거의 전문적으로 보자면 150년이 채 안 됐다.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됐죠? 우리나라는 총독부 박물관, 유한과 박물관부터니까 지금 박물관이 한 110년?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TV 진품명품 봐도 네네. 집에서 막 굴러다니는 거 갖고 왔는데 막 1억짜리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관리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야,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 요즘은요, 그래서 고서화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얘기 모르세요? 예술 작품을 보려면요, 네. 그 시대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서화라는 말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다 오. 그림이라고 안 그러고 서화라고 말을 그렇죠. 썼잖아요. 글과 그림. 옛날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물건 하나를 봐도 거기에 자기가 깃들어 있어요. 오. 술병 하나에도 이태백의 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 속에 자기가 있고 자기 속에 어떤 문화가 있고 그럼 그런 어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쓰는 글 안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서화라는 말을 쓴 거예요. 네네. 요즘 서예가 똥값이에요. 아, 똥값 됐어요. 아까 그래피티 말씀하셨죠. 네네. 서예를 요즘 그래피티로 전환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왜냐면 글씨는 조형적으로 봤을 때 예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따져 묻진 않거든요. 어. 서화는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래피티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조형성,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구나. 제 방송에 또 캘리그래퍼도 나왔거든요. 네네. 캘리그래피도 약간 어떻게 예술 쪽으로 봐야 되나요? 그럼요. 근데 캘리그래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야기했었던 의미 내용이 빠진 조형성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와, 같아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프죠? 사실 제 친구였거든요. 아, 이
이벤트에서 써주기도 했는데 너무 예쁘니까 이게 그림으로 봐야 되는지 글씨로 봐야 되는지 애매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글씨로 보느냐 그림으로 보느냐의 맥락이 아까 말씀드린 네. 고미술 속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부인을 잃었어요. 네네. 이렇게 갑자기 찬바람이 싹 부니까 내가 내 부인을 잃은 것이 이 찬바람과 같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면 그거를 시로 쓰고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날리는 어떤 걸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보 180호 세한도.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보면은 그 제자가 제주도로 귀향가 있는 스승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제자한테 그려준 그림인데 뭐 선 몇 개 안 지나가요. 근데 그 세한도에 나오는 걸 뭐냐면 소나무하고 뭐 이런 것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우국충절이 이렇게 푸르른데 아직 때는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 캘리그래피로 보자면 그냥 조형성일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사람들은 글씨와 그림 안에 자기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21세기에 조형성이 있는 또 다른 예술의 세계로 보아야지 그거를 뭐 옛날에 무슨 뭐 서예와 연결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이것에 뭐 예술성이 떨어지다던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요즘의 트렌드고 트렌드 다른 예술로 봐야겠네요. 경향이에요. 예, 그럼요. 캘리그래피도 예술이에요. 왜냐면 저 처음처럼하고 참미술에 있는 게 캘리그래피잖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3부를 마치고 4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공식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을 해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윤재훈 검색 후 구독 신청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헤드헌터 윤재훈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나도 방송에 출연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공식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으로 신청 바랍니다. 출연 신청하실 때는 간단한 본인 소개, 직업 설명, 핸드폰 번호 등과 방송에서 사용할 닉네임 그리고 녹음 가능한 주말 날짜를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